이번 동영상은 제목이 좀 거창하네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소개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밴드 개념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내용만을 짧게 다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하고 몇 가지 중요한 포텐셜들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간단한 리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무한우물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이건 계산전자공학 과목의 첫 강의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입자가 길이 a인 무한우물에 속박되어 있죠. 이때 전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은 첫 번째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의 왼쪽 좌변항을 보면 파동함수를 두 번 미분하고 어떤 개수를 곱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이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가운데 영역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계 조건인 경계점에서 x0, xa에서의 경계 조건은 파동함수가 0이 된다는 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이 식이 파동함수에 대한 2차 미분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 문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문제의 해답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짧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의 개수인 A1, A2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짧은 거리에서 한 주기가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파수 K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하면 코사인 항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요. 또 다른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하면 파수가 아무 값이나 가지지 못하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바로 KA가 파이의 정수배여야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수가 연속된 값을 가지지 못하고 띄엄띄엄 있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퀀타이즈드, 양자화된다고 표현하지요. 자, 아무튼 파수 K가 파이의 정수배를 우물의 공간상의 너비인 A로 나누어 준 것이 되니까 이 정보를 사용을 해서 파동함수와 그에 해당하는 고유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니만 책에서 스캔한 것인데요. 가장 왼쪽은 n에 따른 고유 에너지이고요. 정수 n에 따른 고유 에너지고요. 가운데는 파동함수, 그리고 오른쪽은 파동함수의 제곱입니다. 절대값의 제곱이죠. 파동함수에 해당되는 가운데 오른쪽 그래프들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점을 각각의 에너지에 맞춰가지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나타난 파동함수의 제곱값이 전자의 위치를 측정할 때 그 점에서 발견된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n이 1인 고유 상태는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이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물 전체에 걸쳐서 퍼져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일반 물리 등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일 것입니다. 무한 우물 문제는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전 2라고 부르는 가운데 영역에서 0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간단했었죠. 만약 포텐셜 에너지가 고려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좌변의 첫 번째 항이 원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거기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항을 더해 주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에너지가 우변에 첫 번째 식의 우변에 나타난 것처럼 파동함수의 시간 변화를 결정한다는 것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본래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써본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파동함수가 오직 1차원 공간에 의존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었죠. 실공간상으로. 하지만 이 실제로는 1차원 실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함수로 파동함수가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캣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타내 주었고요.
여기서 H hat은 더 해밀토니안 연산자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서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동함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작은 프사이처럼 쓰여진 시간에 대해서 불변하는 항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처럼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항을 이렇게 나누어서 써준다면 그걸 대입해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관계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거기에 두 번째 식에 나타나는 파동함수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던 녀석이고요. 세 번째 있는 녀석은 그것이 없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한우물 문제를 풀었죠. 포텐셜을 0으로 놓고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는 이미 각 파동함수의 시간 변화가 2 오버 하바와 같은 각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양해가 되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한우물 문제에서도 파동함수의 제곱이 그 자리에서 그 시점 그 지점에서 전자를 발견한 확률 밀도 함수로 해석된다고 했었죠. 이것이 일반적으로도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의 적분은 1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이것을 확률 밀도로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이 조건을 사용을 하면 파동함수의 그 정규화 조건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전 공간상에서 적분을 해주면 1이 되도록 정규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무한우물 문제에서 우리가 해를 찾으려고 시도를 할 때 코사인 또는 사인 함수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선형 결합으로 파동 함수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들은 오일러 관계식을 사용을 하여서 익스포넨셜 i 세타나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 같은 것들로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식에 나타난 것처럼 코사인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첫 번째 코사인과 사인의 선형 결합 대신에 익스포넨셜 ik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면 각각의 항들의 물리적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ikx는 포지티브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팔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팔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숨겨져 있는 시간 의존성이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이라는 시간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하여서 생각해 보시면 진행 방향에 대한 결과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요즘은 반도체 소자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20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물론 슈레딩거 방정식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은 아니죠. 대신 그 사이에 반도체 소자가 훨씬 더 소형화되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전에는 덜 중요했다면 이제는 엄청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래프는 넥스트 나노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인데요. 삼각형 모양의 포텐셜 웰에서 전자의 양자화된 고유 상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고유 상태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파동 함수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파동 함수들은 각각의 고유 에너지에 맞추어서 원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파동 함수는 왼쪽에 서피스 쪽에 바짝 붙어 있고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수록 더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 우물 문제와 유사하죠. 이러한 서로 다른 고유 상태들은 하나의 컨덕션 밴드 안에서도 서로 다른 그룹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각각을 서브밴드라고 부릅니다.
이 서브밴드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릴 강의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산전자공학 과목 동영상들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슬라이드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인버전 레이어, 반전층에서의 전자의 세부적인 에너지 구조를 계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용례로 이번에는 우물 대신에 배리어 문제가 있겠네요. 여기서 배리어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보다 높아서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전자가 통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고전적으로 볼 때는 통과할 수 없는 배리어라도 낮은 확률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식을 풀기 전에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 리전 1, 2, 3가 있고요. 1하고 3에서는 포텐셜 배리어가 없고요. 그런데 리전 2에서는 V 낫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포텐셜 배리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리전 1에서 파동함수가 입사했을 때 배리어 영역인 리전 2에서 한순간에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르면 리전 2에 들어가는 순간 한순간에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리어의 높이는 인 V낫에 따른 감쇄율에 따라서 크기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배리어의 두께가 그다지 두껍지 않아서 충분히 감쇄가 되기 전에 리전 2가 끝났다면 그렇다면 배리어가 끝난 리전 3에서 다시 이 파가 웨이브 펑션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높지 않고 너무 길지 않은 배리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심지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전자도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해를 풀어주는 과정을 보이는 것은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기에는 약간 지루할 것 같네요. 다만 우리가 어떤 해를 가지고 풀이를 시도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리전 1과 리전 3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 해의 형태는 통상적인 진행파의 형태입니다. 플러스 X방향 아니면 튕겨 나오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의 진행파들의 슈퍼포지션으로 썼고요. 이러한 형태는 각각은 절대값의 제곱을 취해보면 1이 나오게 되어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선형결합을 만들었습니다. 즉 리전 1과 리전 3에서는 파가 웨이브 펑션이 감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리전 2에 대해서는 익스포넨셜을 실수인수인 k2x나 마이너스 k2x를 가지고 계산을 하였네요. 이것이 바로 배리어에 의한 파동함수의 감쇄를 나타내겠죠. 구체적인 해를 구하는 과정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고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트랜스미션 개수를 살펴보면 그 t라고 표현되어 있는 값이죠. V낫이 크면 클수록 트랜스미션이 잘 안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K2라는 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K2 역시 V낫과 전자 에너지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포텐셜 배리어의 크기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하이퍼볼릭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퍼볼릭 사인은 큰 입력에 대해서는 거의 익스포넨셜과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결정하는 아주 큰 파트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터널링 현상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지우기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컨트롤 게이트의 전압을 조절하여서 채널과 그 다음에 전자가 저장된 폴리실리콘 혹은 요즘은 트랩 사이에 터널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터널링의 트랜스미션 개수가 배리어의 높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배리어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게 된다면 채널과 전하 저장소 사이에 전자 교환이 훨씬 활발해질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낸드 플래시의 쓰기나 지우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소개하고 무한 우물, 그리고 프리 스페이스, 삼각형 우물, 배리어 문제 등을 소개하였는데요.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는 목적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주기적인 포텐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주기적인 포텐셜 아래에서는 전자의 고유한 에너지 상태가 밴드 형태로 나타남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영상부터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